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단지 촌스럽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에게 도둑으로 몰린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남편은 못 본 척 외면하고 철없는 시누이는 옆에서 조롱하며 부추긴다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1년간 시집살이의 모든 서름을 묵묵히 참아왔던 한 여자가 아버지를 위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칼을 빼어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칼날 끝에 아들 집이라며 큰소리치던 시댁 식구 모두가 단 하루 만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통쾌한 복수극이기도 하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주세요. 그날은 아침부터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눅눅하고 끈적한 날씨에 기분마저 가라앉는 오후였죠. 막 저녁상을 차리고 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누군지 알 것 같았고 그래서 오늘 저녁은 결코 평온하지 않으리란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앞치마에 대충 손을 닦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 앞엔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빗물에 젖어 축 처진 낡은 등산복 차림, 한 손에는 보자기에 싼 과일 꾸러미를 들고서요. 달고 다른 안전모는 흠뻑 젖어 있었고 전주에서 서울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버스를 타고 또 걸어서 오셨을 아버지의 얼굴은 피곤함에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목이 메고 가슴이 저릿해왔습니다. 아빠, 오실 거면 전화라도 한 통 주시지.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아버지의 짐을 받아들고 안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손해만 보고 살아오신 분,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금방 갈 거야. 그냥 우리 손주 얼굴이 너무 아른거려서. 아버지를 거실로 모시는 순간 주방에서 들리던 달그락거리던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국자를 든 채 주방에서 나오셨죠. 제 아버지가 들고 온 과일 꾸러미부터 흙먼지 묻은 아버지의 행세까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아니세요? 사람 놀래키시긴. 조용하던 집에 웬 손님이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을 탐탁지 않아 한다는 건 알았지만 면전에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기도 전에 2층에서 내려오던 시누이 수진이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집도 좁아 죽겠는데 자꾸 식구만 느네. 불편하게 아버지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게 보였습니다. 저 손주 얼굴만 잠깐 보고 바로 가겠습니다. 폐 안 끼칩니다. 아버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팔을 끌며 말했습니다. 아빠, 신경 쓰지 마. 들어와서 식사부터 해. 누가 뭐래도 신경 쓰지 마. 그러자 수진이가 피식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 말 한 번 잘한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수건을 가져와 아버지의 젖은 머리를 닦아드렸습니다. 분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 얼마나 참고 또 참았던가. 그런데 왜 부모님이 오실 때마다 저들은 눈의 가시를 보는 듯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제육볶음이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따뜻한 밥과 국을 퍼드리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사 내내 아무 말 없다가 이따금씩 보란 듯이 한숨을 내쉴 뿐이었죠. 한창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내 금목걸이, 내 목걸이 어디 갔어? 시어머니는 자기 목을 더듬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아까까지 하고 있었는데 수진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잘 생각해봐. 어디다 뒀겠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칼날 같은 눈으로 저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아버지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게 저절로 사라질 리가 없잖아. 떨어뜨렸어도 이 식탁 근처 어디엔가 있어야지. 왜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러더니 갑자기 아버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쓰듯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이 집에 들어오시고 나서 없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아버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사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근거도 없이 저희 아버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의심스럽니? 이 집에 없던 물건이 생긴 것도 아니고 있던 게 없어졌는데 너무 공교롭잖아?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저 영감님이 보자기에 과일이랑 같이 싸서 넣은 거 아니야? 늙으면 깜빡깜빡하잖아.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너 입 다물어. 지금 우리 아빠를 도둑으로 모는 거야. 시어머니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어디서 어른한테 소리를 질러 내가 뭘 확신했니? 하지만 집에 없던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물건이 없어졌는데 그럼 누구를 의심하겠어?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들었지? 당신 어머니가 지금 우리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지 들었냐고.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요.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하게 내뱉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우리 아빠 편에 서지 않는다면 나도 이 집에 단 1분도 더 머물지 않을 거야. 어떻게 식탁에서 일어났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아버지의 팔을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놓치면 아버지가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수십 년간 굳건히 딛고 서 있던 땅이 갑자기 꺼져버린 사람처럼 휘청이며 저를 따라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거실 구석의 의자에 앉혔습니다.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굳은 일 마다치 않으셨던 분. 누구에게도 자존심 한번 굽히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마치 죄인처럼 구석에 움츠리고 앉아 계신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고 아무도 더는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천장의 선풍기 소리가 제 거친 숨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 섬뜩한 침묵 속에서 시누이 수진이가 입꼬리를 비죽이며 아버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내용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렇게 떳떳하면 아버지 가방 한번 확인해 보시든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진이를 쏘아보았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경멸 어린 말투와 눈빛이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제가 모욕당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제 아버지가 마땅히 자신을 공경해야 할 어린 것에게 저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남편 민준이가 나지막하지만 제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내는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그냥 한번 확인해보면 되잖아. 없어진 건 사실이니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커다란 돌덩이로 제 가슴을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고개를 돌려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분은 내 아버지야. 고향 버리고 당신 하나 믿고 따라와서 지난 1년간 이 집 살림 다 맡아서 한 내 아내의 아버지라고. 내가 매달 생활비며 공과금이며 다 내는 동안 당신은 뭘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에 든 젓가락이 가늘게 떨리더니 이내 식탁 위로 내려놓더군요. 남편은 저를 보지도 아버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질 용기도 진실을 지킬 용기도 없는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움츠린 모습이, 그 회피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제 남편을 낯설게 느끼게 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세상 누구도 저를 상처받게 두지 않겠다던 남자가 오늘 제 아버지가 눈앞에서 모욕당하는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들으셨어요. 저는 제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골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나 봐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팔짱을 낀 채 특유의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 물건이 없어졌으면 의심하는 게 당연하지. 난 그냥 가정해 본 것뿐이야. 누가 그랬는지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겠지.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마 그때 제 눈은 핏발이 서 있었을 겁니다. 두 주먹은 핏줄이 붉어지도록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내쉬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가정이요? 어머니는 이걸 가정이라고 하세요? 시골에서 손주 보러 올라오신 노인, 의자에 앉아 숨 돌릴 틈도 없이 낯선 사람, 의심스러운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한 게 가정이냐고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경멸이 가득 담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제가 아무리 맛있는 밥을 차려내고 매달 얼마의 생활비를 들였든 저는 그저 남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손님 대접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맞잡은 두 손을 떨며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갖 풍파 속에서 항상 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아버지가 고작 시어머니가 아무데나 흘렸을지도 모를 금목걸이 하나 때문에 죄인처럼 움츠러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방 안에 그 누구도 더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 1초라도 더 그들의 얼굴을 봤다간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금 제 아버지의 명예를 쓰레기처럼 짓밟은 저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생활비를 제가 부담하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고상함을 과시하듯 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던 방이었죠.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문도 닫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걷는 동안 거실에서 저들끼리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무언가 훔쳐가기라도 할까봐 감시하는 듯한 그 소리에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만약 목걸이를 찾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평생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가실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찾는다면 이 집에서 단 한 발자국도 편히 딛고 살 생각은 하지 마라.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저들에게 두 번 다시 반격할 기회 따윈 주지 않을 테니까. 저는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어젖히고 장롱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화장품 상자를 열고 향수병을 치우고 이불과 베개까지 다 들춰냈습니다. 등줄기엔 식은 땀이 흘렀고 두 손은 분노와 불안감에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이 짓밟은 제 마지막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것인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침대 머리맡 협탁 아래에서 희미한 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저는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손을 뻗어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쪽 고리가 끊어진 채 먼지와 머리카락이 엉겨붙은 금목걸이. 그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칠순을 바라보는 한 노인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를 겪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마치 맹세라도 하듯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제가 몰래 무언가를 꾸미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저는 식탁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모두들 마치 제가 무슨 쇼라도 벌이길 기다리는 듯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방 한가운데로 걸어가 손을 높이 들었다가
그대로 목걸이를 식탁 위로 던졌습니다. 탕! 하고 쇠붙이가 나무에 부딪히는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제가 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이 쓰고 있던 위선의 가면을 벗겨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거 어머니 목걸이 맞죠? 눈 똑똑히 뜨고 보세요. 그런데도 감히 우리 아버지를 도둑 취급하셨어요? 수진이는 입을 떡 벌렸고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실의 무게가 그의 목을 짓눌러 저를 쳐다볼 용기도 장인을 볼 면목도 없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입을 삐죽이며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그러네. 누가 훔쳤다가 슬쩍 다시 갖다 놨는지 어떻게 아니?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는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인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까딱하며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훔쳐갔다가 다시 어머니 방에 몰래 갖다 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어머니가 도둑으로 몬 사람이 다 늙어서 기력도 없는 제 아버지라서 사과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처음으로 그 눈빛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너 말 조심해. 난 누굴 도둑으로 몬 적 없어. 그냥 의심했을 뿐이야.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시댁이라는 이름 아래 제 자존심을 바쳐온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심이요? 어머니는 그걸 말로만 하셨나요? 묻지도 찾아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제 아버지 얼굴에 대고 삿대질하며 모욕하셨잖아요. 그게 누명이 아니면 뭐예요? 언제부터 이 집이 증거도 없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곳이 됐죠? 수진이가 기름을 붓듯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엄마가 너무 놀라서 실수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잖아. 저는 수진이를 쏘아보았습니다. 너도 아버지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비아냥거렸지. 아버지 가방을 뒤져보라고 했고 늙으면 잘 훔친다고 했지. 언젠가 내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봐. 그때도 실수라는 말이 쉽게 나올까? 수진이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고개를 들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내 말 안 끝났어. 나중에 왜 내가 이렇게 변했냐고 묻지 말고 지금 똑똑히 들어. 이제부터 이 집에서 누구든 우리 부모님을 험담하거나 무시하거나 명예에 흠집을 내는 인간이 있다면 더는 참지 않을 거야. 저는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늘 조용히 고개 숙이고 있던 며느리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 대고 따귀를 날리듯 따박따박 따지고 들 줄은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심지어 남편이라는 존재에 대한 미련도 사라졌습니다. 제게 남은 단 하나의 진실은 저는 제 부모님의 딸이고 그 누구도 제 부모님을 모욕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부모님이 함께 서울에 올라오셨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가장 아끼는 연분홍색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셨고 아버지는 양손 가득 직접 키우신 채소와 과일을 들고 오셨죠. 먼 길에 지치셨을 텐데도 오랜만에 딸을 만난다는 기쁨에 두 분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제가 대문 밖으로 마중을 나가자마자 팔짱을 낀 시어머니가 집안에서 나오며 못마땅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 또 오셨어요? 여기가 무슨 여관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자주 들락거리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어머니는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저 애들 먹을 거
좀 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보따리를 힐끗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다음부턴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우리 집 모자란 거 없으니까 이런 거 자꾸 들고 오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며느리 굶기는 줄 알겠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이 아닌 부모님의 자존심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말 없이 흙 묻은 신발을 벗으며 억지 미소를 지으시던 모습. 그리고 애미가 만든 약과인데 아이들 간식으로 주게나. 우린 이만 가봐야겠네. 차 시간 때문에. 하고는 채 10분도 앉아있지 않고 서둘러 떠나셨죠. 대문 밖에서 배웅하는데 차마 눈물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서는 순간 작게 떨리던 그 어깨를 저는 보았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그때 시어머니가 그저 말이 좀 거칠 뿐이라고,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혼자 올라오셨을 때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고구마 줄기와 직접 담근 된장을 가져오셨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채로요. 어머니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시누이가 보자기를 들여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다 시들고 거무죽죽하네. 시장에 내놔도 아무도 안 사겠다. 작은 엄마네는 이런 거 먹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말리기는커녕 시골 사람들은 다 그렇지 뭐. 촌스러운 것만 먹어도 맛있다고 하잖아. 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굳어버렸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더니 이내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보자기에 담긴 나물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나 기가 막혀서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딸, 아무도 미워하지 마라. 내가 시골 사람이라 말이 좀 어눌해서 그렇지. 널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란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여자이자 어머니인 사람이 사돈을 저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제가 아이를 낳고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일을 쉬고 있으니 생활비에 보태라며 아버지가 돈 봉투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사위,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 아비가 조금 보태네. 얼마 안 되지만 받아두게. 남편이 입을 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봉투를 낚아채 열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게 얼마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도로 가져가세요. 우리 집 이 돈 없어도 살아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아닙니다. 얼마 안 되지만 제 성의입니다. 아버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성의는 시골 가서 쓰시고요. 서울에서는 돈으로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굳은 살 박인 두 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낡아빠진 셔츠를 입은 아버지가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거두며 마치 사과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도로 가져가겠네. 그날 밤 아버지는 주무시지 않고 몰래 집을 떠나셨습니다. 제게 전화도 인사도 없이 그저 쪽지 한 장만 남겨두고서요. 아빠, 걱정 마라. 떳떳하게 살아라. 저는 그 쪽지를 든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지키려 했던 것은 가정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임시로 지어놓은 판잣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 순간부터 제게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식탁, 벽지, 심지어 제가 매일같이 가족을 위해 밥을 짓던 부엌까지 모든 것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를 버티게 한 유일한 것은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모욕감에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럼에도 딸이 무너질까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시던 그 눈빛. 저는 아버지가 이 치욕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위선으로 가득 찬 집에서 더는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아버지 모시고
여기서 살 겁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모셔올 거예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과 한 집에 살 자격 없습니다. 공기가 찰흙처럼 굳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마치 제가 미친 소리라도 한 것처럼요.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든 채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내 집이 아니고.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지난 1년간 제가 쓰고 있던 조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라는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틀리셨어요, 어머님. 이 집 결혼 전부터 제 명의로 된 제 재산이에요. 어머님 아들, 제 남편이 어머님이랑 수진이 자존심 상할까봐 제발 말하지 마라 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서 입 다물고 있었던 거 모르셨어요? 제가 지켜주려 했던 건 남편의 체면이었는데 알고 보니 두 분은 지켜드릴 체면조차 없으셨네요. 말을 마친 뒤에도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미련도 남지 않은 텅 빈 눈으로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시누이 수진이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오빠, 말해봐. 이 집 누구 거냐고. 남편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 생각엔 내 오빠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니? 수진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따로 보관해 두었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사본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가 서류를 식탁 위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여기 확인하고 싶으면 직접들 해보시죠.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종이가 식탁에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리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거짓말과 오해, 소유권에 대한 환상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를 지켜주겠다던 남자는 오늘 집안에서 가장 비겁한 침묵의 방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가치조차 없었으니까요. 만약 이 집안에서 가장 책망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시댁 식구들이 아니라 침묵과 인내, 희생만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어리석은 저 자신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그들의 탐욕을 키우고 제 스스로의 명예를 짓밟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들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운 좋게 집 있는 남자에게 시집 온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방 한가운데 서서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긴 꿈에서 깨어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사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뻔뻔한 눈빛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시큼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주 용이 주도하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내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이런 집을 구했나 했다.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저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미소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동네 방네 자랑하고 다니셨잖아요. 옆집 아주머니 놀러 오셨을 때 우리 아들이 장가가더니 출세했다고 이 집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죠. 저 부엌에서 다 들었어요. 어머니, 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몸조리 도와주신다고 몇 주만 계신다더니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전기세, 수도세는 2배로 늘고 식사도 매일 2사람분을 더 차려야 했지만 저는 여전히 일하고 생활비 대고 모든 걸 감당했어요. 시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내가 너랑 손주 돌봐주러 왔는데
그럼 나한테 돈이라도 내라는 거냐? 저는 더는 봐주지 않았습니다. 저랑 손주를 돌봐주셨다고요? 아니면 만삭의 며느리가 어머니 식사부터 잠자리까지 다 돌봐드린 거 아니고요? 애 낳고 나서는 하루 종일 드라마나 보시고 아침엔 늦잠, 오후엔 마사지, 저녁엔 유튜브만 보셨잖아요. 돕는다고 오셨지만 제가 보기엔 시골보다 더 극진한 대접받고 사셨는데요. 시누이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는 수진이를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너 이 집에 살면서 전기세, 밥값, 하다못해 네가 쓰는 샴푸값, 세제값 한 푼이라도 보탠 적 있어? 1년 내내 빈둥거리면서 밥 한 번, 빨래 한 번, 화장실 청소 한 번 안 하고 배달음식 시켜 먹고 쓰레기만 방에 쌓아뒀잖아.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공주님이야. 수진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때는 언니도 아무 말 안 했잖아. 이제 와서 왜 사람 망신을 줘. 저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왜냐고? 너희들이 먼저 내 얼굴에 똥칠을 했으니까. 네, 어머니가 우리 아빠를 도둑이라고 부른 순간부터 난 1년 동안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았어. 하지만 참으면 참을수록 너희들은 더 기어오르더군. 나를 하녀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감히 내 부모님까지 능멸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내가 전부 다 돌려주는 거야. 당신들이 했던 말, 행동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어. 이제 더는 이 집에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주인 행세하는 꼴 못 봐. 자, 모든 것이 순간 정지했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뺨이 화끈거리고 입가에서 짠맛이 느껴졌습니다. 몇 초가 지나서야 남편이 제 뺨을 때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쓰러뜨릴 만큼 강하진 않았지만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소스라치게 놀라 제게 달려왔습니다. 남편이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너 적당히 해. 대낮부터 우리 집안 사람들 전부 망신시킬 작정이야.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평생 의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랑도 존중도 없이 그저 통제력을 잃은 나약한 남자의 당혹감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그만하자. 아빠는 이제 괜찮다. 우리 그냥 가자. 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를 보겠다고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와 손수 키운 과일과 약과를 들고 오신 아버지가 사위에게 뺨을 맞는 딸의 모습을, 그것도 딸이 피땀 흘려 산 집에서 봐야만 했습니다. 저는 입술에 피를 닦아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이상할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로 당신들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부를 테니 그렇게 알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이라는 지진 앞에 모두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의 가면을 찢는 소리였습니다. 안 돼. 내 아들이 자기 집에서 쫓겨날 순 없어.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교양 있는 시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은 내가 반듯하게 키웠다고 자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그저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이 만든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는 초라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의 뺨을 때리는 소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마치 고개를 드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처럼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의자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겁먹은 눈으로 저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그들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는 힘이었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집 싸우는 소리 안 나? 세상에, 남편이 아내를 때렸다는데. 아니 근데 저 집 진짜 누구 집이래? 시어머니는 아들 집이라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던데.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의심, 그리고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빛으로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지방을 넘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도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저는 지금 제 아버지를 모욕한 사람들을 제가 제 돈으로 산 이 집에서 내보내는 중입니다. 이 집은 단 한 번도 누구의 아들 집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등기부등본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이들을 가족으로 품었지만 오늘 이들은 제 아버지를 도둑으로 몰았고 제 남편은 아버지 앞에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제가 막아섰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집은 남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셨지만 깊고 슬펐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렇게까지 강해지길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아버지는 제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유일한 이유가 되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내쫓는 과정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의 고함도 변명도 다툼도 없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늘 저를 하녀처럼 부리던 시어머니는 잿빛 얼굴로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명예가 아닌 환상이 부서져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늘 거만하게 저를 내려다보던 시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화장품들을 가방에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발톱 빠진 고양이처럼 모든 위세를 잃은 모습이었죠. 남편은 여전히 나무 인형처럼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움직임도 없이 그저 고통스러운 눈으로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수진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애원했습니다. 언니,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제발 엄마는 며칠만 더 머물게 해주세요. 네, 저는 감정 없는 눈으로 수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미 닫혀버린 문 앞에서는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는 법입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너무 늦었어.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던 며느리의 집에서 쫓겨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남편이 제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분노도 후회도 아닌 그저 공허하고 가련한 눈빛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세 사람의 모습과 함께 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제가 한 일이 사람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짓밟였던 명예의 조각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조용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친척들을 대동하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가장 연장자인 큰아버님이라는 분이 저를 나무랐습니다. 얘야, 집안일은 조용히 풀어야지. 어른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어야겠니? 시어머니가 옆에서 울먹이며 거들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희를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요. 저렇게 인정머리 없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담벼락 너머에서
옆집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사돈어른 도둑으로 뭔 얘기는 왜 쏙 빼놓으세요? 아들이 장인어른 앞에서 마누라 뺨 때린 얘기도요. 이 동네 사람들 다 봤는데 순간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시어머니에게로 향했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냥 실수로. 실수가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죠. 따님 거만한 거, 어머님이 사돈 무시하는 거, 이 동네 사람 누가 몰라요. 며느리는 부모님 부양하는데 어머님은 입만 벌리고 계셨잖아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큰아버님은 이번엔 남편을 향해 호통쳤습니다. 이놈, 사내 자식이 돼서 장인 앞에서 아내를 때려. 넌 남편 될 자격도 없다. 남편은 여전히 주먹만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등 뒤에 서서 조용히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로 제가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약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친척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희도 원수지간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애비로서 제 딸이 무시당하는 건 볼 수 없습니다. 공평함을 원하신다면 먼저 사람답게 사는 법부터 배우고 오십시오. 그 후 더 이상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저희는 공원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어머니도 올라와 함께 살게 되셨죠. 집은 작았지만 햇살이 가득했고 베란다에는 어머니의 화분들이, 거실에는 아버지가 차를 마시는 작은 테이블이 놓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이렇게 강한 아이인 줄 몰랐네. 저는 아버지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빠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래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요. 아버지는 더 말없이 제 손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은 많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믿는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겁니다. 존중이 없는 곳에 가족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날 제 모든 것을 걸고 증명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미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인내가 나약함으로 여겨질 때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기억하세요. 모든 관계의 기본은 존중이며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세상의 모든 강인한 여성들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항상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이야기 채널 구독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진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